1984년 제2부 4. 윈스턴은 체링턴씨 가게의 위층에 있는 초라한 작은 방을 둘러봤다. 창 옆에는 커다란 침대가 손질되어 있었는데 낡아빠진 담요 위에 커버를 씌우지 않은 덧베개가 놓여 있었다. 12시간으로 나뉜 분자반, 이 달린 구식 시계가 벽난로 위에서 똑딱거리고 있었다. 방 한 구석의 접는 탁자 위에는 그가 지난번에 왔을 때 샀던 유리문진이 어슴푸레한 그늘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벽난로 속의 쇠그물 위에는 체링턴 씨가 갖다 준 우그러진 양철 오일 스토브와 소스팬과 컵 2개가 놓여 있었다. 윈스턴은 버너에 불을 붙이고 물을 끓이려고 주전자를 그 위에 얹었다. 빅토리 커피와 사카린 몇 알을 가져온 것이다. 시계바늘이 오후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7시 30분에 오기로 했다. 어리석은 짓이야. 바보 짓이야.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계속 외쳐대고 있었다. 의식적으로 이유 없는 자살을 기도하는 어리석은 행위. 당원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 중에서 이런 행위야말로 가장 은폐하기 힘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은 유리문진이 접는 탁자의 표면에 선명하게 그 형체를 드러내듯 문득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다. 그가 예상한 대로 체링턴 씨는 이 방을 선뜻 빌려줬다. 분명히 몇 달러가 굴러들어온 게 기뻤던 모양이다. 윈스턴이 정사를 즐길 목적으로 이 방을 빌리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그는 전혀 놀라거나 불쾌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허공만 바라보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놨는데 그 태도가 하도 기묘해서 윈스턴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사생활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라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나 가끔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를 찾게 되면 그 장소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혼자서만 그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상례지요. 그는 마치 자기 자신의 존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이 집에는 출입구가 2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뒷뜰로에서 골목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창 밑에서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윈스턴은 모슬린 커튼으로 몸을 가리고 살며시 바깥을 내다봤다. 6월의 태양은 아직 하늘 높이 걸려 있는데 햇빛이 환한 앞마당에서는 노루만의 기둥같이 단단한 젓갈색 발뚝을 가진 매우 몸치기 큰 아낙네가 허리에 헐렁한 앞치마를 두르고서 발소리를 쿵쿵 내며 빨래통과 빨랫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네모난 하얀 천들을 널고 있었는데 윈스턴은 그것이 아기의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입에 빨래집게가 물려있지 않을 때면 억센 콘트랄토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희망 없는 환상이었지. 4월의 꽃처럼 사라져버렸네. 그 모습, 그 말, 그 꿈을 흔들어 놓고 내 마음 훔쳐가 버렸네. 이 노랫가락은 지난 몇 주간 런던을 휩쓸었다. 음악국의 한 부서에서 프롤레타리아를 위해 만들어낸 같은 종류의 무수한 노래 중에 하나였다. 이런 노래의 가사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작사기라는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아낙네는 이런 허서 쓰레기 같은 노래를 구성지게 불렀으므로 제법 흥겨운 노래로 들렸다. 윈스턴은 아낙네의 노랫소리와 보석 위를 스치는 그녀의 신발소리, 거리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고함소리, 멀리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자동차의 희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데도 방 안은 이상스레 조용했고 텔레스크린이 없다는 게 다행스러웠다. 어리석어. 그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이 며칠 동안 붙잡히지 않고 이 장소에 드나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신뢰나 혹은 가까운 곳에 진실로 그들만의 은신처를 갖고 싶은 유혹이 그들 두 사람에겐 너무나도 컸다. 교회 종탑에서 만난 이후 한동안 미래를 갖기 어려웠던 탓도 있었다. 작업 시간은 중후지간을 앞두고 갑작스레 불어났다. 중후지간은 아직 한 달도 더 남았지만 준비할 것이 엄청나게 많고 또 복잡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의 근무가 부과되었다. 그런데 어렵사리 두 사람은 똑같은 날 오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전번에 숲속의 빈터로 가자고 합의했다. 바로 그 전날 저녁에 그들은 거리에서 잠깐 만났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군중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을 때 윈스턴은 일부러 줄리아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러나 슬쩍 곁눈질로 살펴보니 그녀의 얼굴이 평상시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다 틀렸어요. 그녀는 말을 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자 즉시 속삭였다. 내일 말이에요. 뭐라고? 내일 오후 난 갈 수 없어요. 왜 안 되지? 흔해 빠진 이유예요. 이번엔 빨리 시작했거든요. 한순간 화가 벌컥 치밀었다. 그녀를 알고 나서 한 달 사이 그녀에 대한 욕정이 바뀌어 있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의 전욕에는 사실 감각적인 면이 부족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부터는 달라졌다. 그녀의 머리칼 냄새, 입에서 느끼는 맛, 살결의 감촉이 그의 몸속으로 녹아들고 주위의 공기 속에도 번져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필요한 대상이 되었고 그녀의 몸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녀가 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녀가 자기를 놀리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군중이 그들을 밀어붙여 저절로 손이 맞닿았다. 그때 줄리아가 그의 손가락을 재빨리 꽉 쥐었는데 그것은 욕정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애정의 표시 같았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살자면 이런 뜻밖의 실망을 맛보게 되는 일은 아주 흔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그런 탓인지 전에는 그녀에게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애정이 갑자기 그를 사로잡았다. 그들이 10년 동안 줄곧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떳떳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살림에 필요한 시시한 물건들을 사며 지금처럼 그녀와 함께 거리를 걷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날 때마다 꼭 성교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고 단둘이서만 함께 있을 그런 장소를 갖고 싶었다.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날 어떤 순간에 체링턴 씨의 방을 빌려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그가 그런 생각을 줄리아에게 넌지시 알리자 그녀는 의외로 순순히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 다 그것이 미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무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바 없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다시 사랑부의 감방을 생각해봤다. 인간의 의식 속으로 미리 예정된 공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다. 99 다음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듯이 미래의 어느 정해진 시각에 분명히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연기할 수는 있으리라. 그런데 이와는 달리 때때로 인간은 의식적이며 의도적인 행동에 의해 죽음을 향해 좀 더 다가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층계를 급하게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줄리아가 불쑥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갈색 범퍼
만든 조잡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청사에서 그런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가 그녀를 포옹하려고 달려들자 그녀는 얼른 몸을 피했다. 아직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다. 가져온 걸 보여드릴게요. 그 지저분한 빅토리 커피를 가져오셨겠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 건 던져버리세요. 그따위 것은 필요 없으니까요. 이걸 보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가방을 열었다. 그런 다음 가방의 위쪽에 채워넣은 스패너와 스크루드라이버 같은 연장들을 꺼내어 판겨쳤다. 그 밑에는 깨끗한 종이로 포장한 꾸러미가 여러 개 들어있었다. 그녀가 윈스턴에게 건네준 첫 번째 꾸러미는 어쩐지 어렴풋하지만 낯익은 느낌이었다. 그 속에는 손으로 만질 때마다 이리저리 쏠리는 모래알 같은 묵직한 것이 들어있었다. 이건 설탕 아냐? 윈스턴이 말했다. 진짜 설탕이에요. 그리고 여기 빵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더러운 빵이 아니라 흰빵이에요. 잼도 한 통 있고요. 우유도 한 통 있어요. 보세요. 이거 내가 진짜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들은 천으로 둘둘 감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녀는 왜 이것을 천으로 쌓아야만 했는가를 부디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벌써 냄새가 온 방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맡아본 듯한 훈훈하고 풍요로운 느낌을 주는 냄새였다. 그러나 요즘도 가끔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잠시 열려있는 남의 집 현관 안쪽에서 풍겨나와 기묘하게도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로 흩어졌다가 짧은 순간 코끝에 스치었는가 하면 금세 사라져버렸던 냄새였다. 커피로군. 그는 마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진짜 커피야. 핵심 당원 전용 커피예요. 아직 개봉하지 않은 1kg짜리예요. 어떻게 이런 물건들을 구했지? 이거 모두 다 핵심 당원들의 물건이에요. 그 돼지 같은 놈들은 없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요. 그렇지만 말할 것도 없이 웨이터나 하인이나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훔쳐내죠. 자, 이거 보세요. 이 조그만 봉지엔 홍차도 들어있어요. 윈스턴은 그녀 곁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는 봉지의 한쪽 귀퉁이를 찢어서 텄다. 진짜 홍차로군. 블랙베리 이파리가 아니야. 요즘엔 홍차가 많이 나더라요. 인도 아니면 다른 곳을 점령했나봐요. 그녀는 막연하게 말했다. 근데 내 말 좀 들어봐요. 3분 동안만 저한테 등을 돌리고 계세요. 저쪽으로 가서 침대 반대편에 앉아요. 창 쪽으로 바쪽 가라앉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돌아봐서 안 돼요. 윈스턴은 멍한 얼굴로 모슬린 커튼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래쪽 마당에는 아직도 빨간 팔뚝의 안행내가 빨래통과 빨랫줄 사이를 힘차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입에 물었던 집게 2개를 빼내더니 감정을 곁들여 노래를 불렀다. 시간이 모든 걸 아물게 한다지만 사람은 모든 걸 잊을 수 있다지만 웃음과 눈물이 해마다 엇갈려 아직도 내 가슴 아프게 하네. 그녀는 이 하찮은 노래를 전부 알고 있는 듯 감정을 한껏 넣어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노랫소리는 달콤한 여름의 공기를 뚫고 위로 떠올랐다가 구성진 가락으로 짜릿한 애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마냥 6월의 저녁이 언제까지나 끝나지 않고 빨랫감이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저 여인은 천년이 가도 저기에 그대로 남아 기저귀를 널면서 하찮은 유행가 가락을 흥얼대며 만족스럽게 지낼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 했다. 당원이 혼자서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단적이며 위험한 궤벽으로 보일 것이다. 어쩌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사 직전의 상황에 가까워졌을 때뿐인지도 모른다. 이젠 돌아앉으셔도 좋아요. 줄리아가 말했다. 몸을 돌렸을 때 그는 거의 몇 초 동안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가 예상했던 것은 완전히 벌거벗은 그녀의 몸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나체가 아니었다. 그의 눈앞에 벌어진 변신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노동자 구역에 있는 어떤 가게로 슬쩍 들어가 화장품 한 세트를 구입한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입술에는 새빨갛게 립스틱이 칠해졌고 볼에는 발그레하게 연지를 발랐으며 코에는 분이 칠해져 있었다. 눈 밑에까지 뭔가를 발랐는지 한결 환해 보였다. 화장술은 별로 섬세한 편은 못 되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윈스턴의 수준도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여성 당원이 얼굴에 화장을 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외모는 놀랄 만큼 달라졌다. 필요한 부분에 약간 화장을 한 것만으로도 한결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훨씬 여성답게 보였다. 그 때문인지 그녀의 짧은 머리와 남자 같은 제복이 한층 돋보였다. 그녀를 품에 안자 짙은 바이올렛 향수의 물결이 강하게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윈스턴은 어두침침한 지하실 부엌과 동굴 같은 여자의 입을 생각해냈다. 그 여자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향수였다. 그렇지만 이 순간만은 그런 것이 문제될 리가 없었다. 향수까지. 그가 소리쳤다. 네, 그래요. 향수까지 뿌렸어요. 다음번에 내가 뭘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어디서든 진짜 여자 옷을 구해가지고 이런 보기 흉난 바지 따위는 벗어던진 다음에 바꿔 입을 작정이에요. 실크 스타킹과 하일도 신어볼래요. 이 방에서만이라도 당의 동무가 아니라 진짜 여자가 되겠어요.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커다란 마호가니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녀 앞에서 그가 완전히 벌거벗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그는 정맥류성 궤양 때문에 장단지 위로 툭 붉어져 나온 혈관과 발목을 덮고 있는 얼룩덜룩한 상체기에 핏기 없는 빈약한 몸뚱이가 몹시 창피했다. 시트도 없었지만 그들이 깔고 있는 혼이불은 털이 달아 부드러웠으며 널찍하고 푹신한 침대의 탄력이 그들을 놀라게 했다. 빈대가 우글거리겠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줄리아가 말했다. 요즘에 와서 이런 더블베드는 노동자 가정이 아니면 구경할 수가 없었다. 윈스턴은 소년 시절에 이런 침대에서 가끔 자본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줄리아는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이런 데서 자본 일이 없었다. 잠깐 사이에 그들은 잠에 골아떨어졌다. 윈스턴이 잠을 깼을 때는 시계바늘이 거의 9시까지 돌아가 있었다. 그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줄리아가 팔을 구부려 패고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화장은 대부분 윈스턴의 얼굴과 덧베개에 닦여 있었지만 아직도 볼에 남아있는 연한 연지 자국이 아름답게 보였다. 석양의 노란빛이 침대 발치 쪽을 가로질러 벽난로를 비추고 벽난로에는 물주전자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끓고 있었다. 저 아래 뜰에서는 아낙네의 노랫소리는 그쳤지만 골목길에서 떠드는 아이들의 고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늘한 여름날 저녁에 한 남자와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로 마음껏 정사를 나눈 후 원하는 얘기를 나누고 굳이 일어나야 한다는 의무감 따위는 느끼지 않은 채 마냥 침대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잃어버린 과거에는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일일까 하고 생각해봤다.
그런 것이 일상적인 일로 느껴졌던 때가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았다. 줄리아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더니 팔꿈치를 짚은 채로 오일 스토브 쪽을 바라왔다. 물이 반쯤 쫄아들었을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일어나서 빨리 커피를 타드릴게요. 1시간쯤 잤나봐요. 당신네 숙소에선 몇 시에 전기를 끊죠? 11시 30분. 합숙소에선 11시예요. 그렇지만 그 시각보다 더 일찍 돌아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야 꺼져! 이 더러운 것아! 그녀는 갑자기 침대에서 몸을 뒤틀더니 바닥에서 구두 한 짝을 집어들어 선머슴같이 팔뚝에 힘을 주어 구석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어느 날 아침 2분 증오 시간에 골드슈타인을 향해 사전을 내던졌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왜 그래? 그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쥐예요. 저 징그러운 것이 벽 틈새로 코를 내밀잖아요. 저 아래쪽에 구멍이 있군요. 아무튼 쥐도 몹시 놀랐을 거예요. 쥐라고? 윈스턴이 중얼거렸다. 이 방 안에 요즘엔 쥐새끼들이 사방에 널려있어요. 줄리아가 다시 침대 위에 편안히 몸을 눕히면서 말했다. 합숙소에 부엌에도 쥐들이 있어요. 런던의 어떤 지역에는 쥐란 놈들이 극성스럽게 우글거려요. 쥐들이 어린애를 습격한 얘기 들어봤어요? 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는 엄마들이 애를 2분 이상 혼자 내버려 두어선 안 된대요. 몸집이 굉장히 큰 갈색 쥐들이 덤벼드니까 말이에요. 정말이지 그따위 더러운 짐승들이 밤낮 없이. 그만해도 당신 얼굴이 몹시 창백하군요. 왜 그러세요? 쥐 때문에 속이 메스꺼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쥐야! 그녀는 그를 꼭 끌어안고 자기의 따스한 체온으로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두 다리로 그의 몸을 감았다. 그는 곧바로 눈을 뜨지 못했다. 한참 동안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악몽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 악몽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캄캄한 벽 앞에 서 있고 그 벽의 반대쪽에는 뭔가 참을 수 없고 얼굴을 대하기가 무서운 것이 있었다. 꿈속에서도 자신이 항상 어떤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왜냐하면 어두운 벽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마치 자기의 뇌수 한 조각을 잡아 뜯듯이 애를 쓴다면 그 정체를 환한 곳으로 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런데 그것이 왠지 지금 줄리아가 짓거리고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듯 했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쥐가 싫다는 것뿐이야. 걱정 마세요. 당신 그 징그러운 것들이 이곳엔 얼씬도 못하게 하겠어요. 떠나기 전에 부대 쪽각 같은 걸로 구멍을 틀어막아야겠어요. 다음번에 이곳에 올 때는 석회를 가져와서 완전히 구멍을 막을 거예요. 어느새 그 어두운 공포의 순간이 반쯤 잊혀져 버렸다.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슬그머니 치밀어 그는 침대 머리맡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줄리아가 침대를 빠져나가 제복을 입고는 커피를 끓였다. 소스팬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너무나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눈치를 채고 호기심을 일으킬까봐 창문을 꼭 닫았다. 무엇보다도 구미를 돋우는 것은 사카린 시대 이후 윈스턴이 거의 잊어버렸던 설탕을 탔기 때문에 커피 맛이 비단결처럼 부드럽다는 점이었다. 줄리아는 한 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른 한 손에는 잼을 바른 빵 한 조각을 들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는 무심코 책장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접는 탁자를 수리하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털어빠진 안락의자가 진짜 편안한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벌써 앉아보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긴 12시간짜리 문자반 시계를 아주 재미있다는 듯이 자세히 관찰하기도 했다. 그녀는 좀 더 밝은 빛에 비춰보기 위해 유리문진을 침대로 가져왔다. 윈스턴은 그녀한테서 문진을 받아들고는 언제나처럼 그 부드러운 빗방울 같은 유리 모양에 매혹되었다. 그걸 들여다보며 뭘 생각하세요? 줄리아가 물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글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물건이야. 그래서 이걸 좋아해. 이것은 그자들이 깜빡 잊고 변형시키지 못한 역사의 조그만 한 조각이야. 만약 누군가가 해독할 수만 있다면 이건 100년 전의 메시지야. 그럼 저기 걸려있는 그림도... 그녀는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동파 하나를 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100년쯤 됐을까요? 더 됐을 거야. 한 200년쯤 됐을 거야. 아무도 알아맞힐 수는 없어. 오늘날은 그 어느 것의 연대를 알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벽 쪽으로 다가갔다. 여기가 그 징그러운 것이 코를 내민 곳이에요. 그녀는 그림 밑에 벽 틈을 갑자기 발로 차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곳은 어디죠? 어딘가 전에 본 적이 있는 곳 같은데. 그건 성당이야. 최소한 성당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야. 세인트 클레멘스 데인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었지. 체링턴 씨가 그에게 가르쳐준 단편적인 노래의 가사가 다시 머릿속에 떠올라서 윈스턴은 반쯤 황소에 젖어 덧붙였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세인트 클레멘스의 종이 말하네. 그러자 놀랍게도 줄리아가 가사의 뒤를 이었다. 당신은 내게 서푼의 빚을 쳤다고? 세인트 마틴의 종이 말하네. 언제 갚아주겠니? 올드 베일리의 종이 말하네. 그 다음엔 어떻게 가사가 이어지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끝 구절은 대강 알고 있죠. 여기 당신의 침대를 밝혀줄 촛불이 오네. 여기 당신의 목을 칠 도끼가 오네. 마치 암호의 두 반쪽 같았다. 그러나 올드벨리의 종 다음에 분명히 다른 한 줄의 가사가 더 있을 것이다. 어쩌면 체링턴 씨가 잘 생각해보면 다시 기억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윈스턴이 물었다.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8살 되던 해에 징발해버렸어요. 어찌됐든 사라져버린 거예요. 난 레몬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엉뚱하게 이런 소리도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오렌지는 본 적이 있군요. 껍질이 두꺼운 둥글고 노란 과일이죠. 난 레몬을 기억하고 있어. 윈스턴이 말했다. 50년대에는 아주 흔했지. 맛이 너무 쉬어서 냄새만 맡아도 입에 침이 갤 정도였어. 저 그림 뒤에 틀림없이 빈대가 있을 거예요. 줄리아가 말했다. 언제든 저 그림을 떼어서 깨끗이 청소를 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떠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먼저 화장을 지워야겠어요. 정말 귀찮아. 당신 얼굴에 묻은 립스틱 자국은 좀 더 이따가 지워드릴게요. 몇 분이 더 지났는데도 윈스턴은 일어나지 않았다. 방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 그는 밝은 쪽으로 몸을 돌려 유리문진을 들여다봤다. 볼수록 재밌는 것은 산호조각이 아니라 유리 자체의 내부였다. 그만큼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의 공기처럼 투명해 보였다. 유리의 표면은 거의 둥그런 하늘의 양, 그 완벽한 대기권 속에서 조그만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자신이 유리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듯이 느껴졌고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마호가니 침대와 접는 탁자와 시계와 동파나와
문진 그 자체까지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문진은 그가 들어가 있는 방이었고 산호는 수정 같은 결정체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그 자신과 줄리아의 생활이기도 했다. 자주